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제 하루 남겨놓고 오늘 전국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건데요. 직접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가맨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녹음 내용을 틀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공천을 줬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줄거리인데, 그거를 조금 더 좀 강화해주는 하나의 어떤 정황 증거로 이제 보입니다.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아. 당에서 이제 이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그날이 당선인 신분이긴 하고 10일 날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는 10일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공천이 실제 이루어진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9일부터 10일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 당선인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역할인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인가요? 그분 두 분의 강혜정 씨인가요? 그분 두 분의 말들을 쭉 종합해 보면, 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그러니까 전혀 대가를 받지 않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건 또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해명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민들 볼 때는 그동안 그래도 대통령 임기가 아직 반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설마 아니겠지 했던 분들도 오늘 이제 이 목소리를 직접 듣고는 많은 부분이 이제 실망을 하는 부분이 많아질 거고 지지를 철회한 부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 결과도 안 좋아질 거로 보이지는데, 이런 여러 상황이 결국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예. 요 녹음이 이루어진 시기가 2022년 5월 9일, 바로 이제 대통령 경선은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고 취임식 전날이에요, 그죠? 예, 취임식 전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6월 1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제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는 한 달 가까이 전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 많은 해서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명태균 씨가 많이 해주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의 말도 듣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대통령실 주변 시스템에서 가려집니다. 네. 차단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전에는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도움 준 사람들 얘기는 그냥 들으면서 사담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당의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당 공천 과정이다. 네. 그래서 후보자 공모를 하고 후보자 공모에 따라 당 공관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본인은 통보를 하고, 그래서 당의 공천이 결정이 되는데, 네. 물론 그 대표는 이준석 대표지만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있죠. 공관위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하고 재보선하고. 아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공관위를 통과해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녹취가 나온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개인적인 사담으로 한 대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과의 어떤 녹취라든가 윤상현 공관위원장의
여러 가지 의견, 표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없고 윤상현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저는 불과하다 보고 그리고 지금 이거 시점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물론 선거가 진행됐지만 네.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한 것은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검사 관련된 걸 탄핵 사유로 넣었지만 그것은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법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그건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당선인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녹취를 저도 들어봤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제보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틀어준 것을 제3자가 녹음했기 때문에 이것은 녹음의 어떤 그 증거의 어떤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후보자 당선자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 해명할 때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이후에는 뭐 접촉하지 않았다. 네. 뭐 한 2번 정도 뭐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데 경선은 뭐 그 2021년 11월 5일에 네. 대통령 국민의힘 그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네. 이제 후보자 신분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진본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뭐 진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한 거 보면은 그렇죠. 예. 대통령실의 해명은 뭐냐면 여기에 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거나 뭐 결정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녹취의 내용 보면 관여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당에서는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명태균 씨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통화에 뭐 은혜 있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됐다는 걸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네.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딸려 있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 걸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네. 이 은혜 끝까지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건 뭐 헌법재판소 가서 그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국민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행동을 한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뭐 좋게 얘기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 또 공천과 관련해서 뭐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두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두 가지 이제 공천에 관련된 사람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낸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상현 공관위원장 뭐라는 자기는 가서 명태균 씨한테 대통령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목표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아니 공관위원 중에 대통령실과 친한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누가 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본인은 안 갔다 이거거든요. 본인은 빠져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전혀 관여를 못했고 자기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태도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 그다음에 윤상현 지금 이제 의원 이 두 사람 다 본인하고는 관계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녹취록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부인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부인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2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만약에 녹취는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3자가 녹음했든 누가 녹음을 했든 그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 뭐가 좀 잘못됐다든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혀 관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해명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당시 비겁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아니 네. 법적으로 지금 저는 따지는 것이고 네. 뭐 부적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선인이지만 법적인 책임은 면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과 이렇게 녹취해서 이것이 공개된 거 그 자체가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와준 사람이고 내일이 대통령 취임인데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 후보자 본인이 다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오면 받고 고맙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은 평생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 보통의 사람들 통상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관위 저도 공천관리위원회 많이 해봤는데 정당의 사무라든가 뭐 다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회의라 이런 데 가서 해보면 거기 비밀 서약서에서 비밀 하겠다고 서약을 하지만 이것이 비밀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기 때문에 다 흘러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 김영선 장관이 경쟁력이 있었다. 네. 이런 것은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때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여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영선 의원과 둘이 경선을 했는데 그분은 떨어지고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것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청와대죠. 청와대 네. 경찰로서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선 장관은 도지사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저는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예. 특별한 부탁을 안 해도 뭐 충분히 아니, 어떤 뭐 후보로 그냥 나설 수 있는 가격적으로 입장이었다. 윤상현 예.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 상황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또 새롭게 불거진 상황이어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세 곳에서 국정감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가 오늘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667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여야 모두 이제 정부에서 편성한 그 예산안 삭감, 특히 야당에서 상당히 이제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뭐 김건희 표 예산이다, 뭐 이재명 표 예산이다 하면서 삭감을 벼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특활비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검찰이 이제 특수수사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특활비를 신청을 하는데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증명된 거, 예를 들면 작년도 예산에서 특활비로 쓰여진 것들이 영수증이 된 걸 제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제출된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검찰이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뭐 특활비 쓴 내역들 내라고 그러니까 다 휘발됐다고 그래서 이름도 없고 뭐 어디서 먹었는지도 안 나오고 자세히 안 나온 내용들을 제출한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사무용품 사는데 쓰는 것도 많았잖아요. 복사비든 뭐 생수 뭐 물 대여하는 문제든 정수기 대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바로 잡아서 예. 특활비가 제대로 특활비에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게 증명된다면 거기에 대한 특활비는 다시 배정을 하겠지만 예. 제출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증명이 안 된 특활비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예산들 이런 부분도 아마 삭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어느 부분을 물론 삭감하고 또 어느 부분을 늘릴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주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검찰 특활비 부분이 가장 큰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활비가 이제 주된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당에서는 꼭 지켜야 될 예산 또는 또 야당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삭감해야 된다고 지금 전망이 되시나요?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해서 이제 삭감을 벼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여러 가지에서 예산으로서 방지해 보겠다는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헌법에 예산 편성의 권한을 정부에 줬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의회 이런 데서 다른 이제 각도로 하는데 예. 우리는 순수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되지만 예산권을 정부에 대폭 이름한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 예, 예산 편성권이 예. 그런 헌법 정신을 민주당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이것을 국회에서 이것에서 예산안이 통과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정부 안으로 그대로 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깎는다고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통과 여야가 예산안은 합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 보수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도 안 되고 어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서포트할 수 있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그런 예산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자, 농민 뭐 이런 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산업화 예.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대하고 싶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이
졌기 때문에 네. 여당과 야당이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이고 쪽지 예산 같은 건 가급적 넣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국민의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보고 이번 예산을 법정 기일 내에 저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산이 뭐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국회에 네. 있으니까 또 국회에 또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삿바 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 예산 정국 한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상설 특검 야당에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다시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병행해서 상설 특검도 추진을 하는데 현재 상설 특검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4명을 여야가 이렇게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를 고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면 여당은 배제하고 그 2명을 이제 비교섭 단체가 이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7명 중에 4명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우위로 가져가려는 쪽으로 국회법 규칙을 개정하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소위에서 통과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돼서 이제 오늘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아마 또 네.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이제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해 당사자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하는데 여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다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하는데 여당에서 추천을 한다? 그럼 그 여당에 추천된 특검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게 특검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직접적인 관계 없고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정하게 할 수 있겠죠.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한 또는 뭐 대통령 장모에 대한 특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상설 특검 안에서 그걸 상정하지 않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자는 거죠. 결국은.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함께 추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하는데 여당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예. 점에서 법을 개정해서 야당이나 아니면 제3지역에서 추천하는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 부분을 추진해서 아마 본회의까지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뭐 대통령이 이제 추천한 3명이죠. 그 중에서 이제 1명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예상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대통령 중심인데 민주당이 의회 국회 180석을 차지한다고 지금 내각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민주당 마음대로 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법의 제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제정이 돼서 부패, 범죄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검사 5명이고 총 110일간의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만들 때 핵심적인 가치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만든 이런 법이 그때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되는데 대통령 특정인을 상설특검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을 배제하고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보는 건지 예. 법이 사법적인 정의에 맞다고 보는 것이 저는 궁금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설령 다수의 어떤 의회의 힘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명을 안 하는 방법을 택할 것 네, 같다. 저는 임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헌법적인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저는 이제 그것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서도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상설특검 또 놓고도 상당한 또 여야 간의 갑론을박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전 의원은 6천만 원을 이제 모아서 의원들에게 이제 살포한 그런 이제 혐의인데요.
대법원의 첫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거기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이 있어서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좀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윤관석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예. 보는 것 같고요. 또 6천만 원 수수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준 것보다는 수수한 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법원이 판단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네.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또 만약에 돈을 수수했다면 어느 정도를 수수했느냐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그 당시 전당대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고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네. 다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거냐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1명은 또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유죄 확정까지 나기는 윤관석 의원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선까지 법적 처벌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예, 이게 민주주의는 선거로서 선거의 네. 힘으로써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한 그렇기 때문에 금권 선거 매수, 후보 매수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윤관석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여러 의원들, 예. 전 의원이죠. 전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상당히 강경한 그런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것이 선거가 작동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재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